같은 사실 앞에서 법은 왜 다른 판단을 내리는가? 판결의 이유를 읽는 채널 반전 판결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조용한 싸움은 때로 가장 오래 이어진다. 이 사건의 기록 어딘가에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재판부는 바로 이 문장 앞에서 오래 멈추었다. 짧고 건조한 법률 문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말로만 가해진 압박이,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은 협박이 과연 그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이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폭행은 없었다. 현장에서 직접적인 위협도 없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않았고 물리적으로 제압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강간과 강제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심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달랐다. 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같은 기록을 두고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서 법원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이 재판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사실 단순하다. 누군가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법이 말하는 폭행과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는가? 가해자는 한 번도 손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 심리적 공간, 폭력은 없었지만 선택도 없었던 그 공간을 법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재판부가 가장 오래 머문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다. 협박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다. 협박의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문제는 그 협박이 한 사람에게 실제로 얼마나 깊게 작용했는가, 그 심리적 압박의 무게를 법의 언어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였다. 이 판결은 그 환산의 방법을 다시 썼다. 말이 폭행이 될 수 있는 조건, 협박이 강제가 될 수 있는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판단할 때 재판부가 반드시 살펴야 할 것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세운 기준은 이후 유사한 사건들이 법정에 서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부터 그 판단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피해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젊은 시절 아무개라는 남자와 교제했다. 임신까지 했지만 그 남자는 어느 날 연락을 끊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관계는 끝났고 피해자는 1994년 2월 새로운 남자와 혼인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무렵 그녀에게는 11살, 9살, 3살짜리 아들 셋이 있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오래된 것이었다. 덮어두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다. 옛 애인이라고 했다.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상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의심하지 못했다. 전화 속 남자는 만남을 청했고 피해자는 어두운 모텔방에서 그를 만났다.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날 한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 그 남자는 사실 피고인이었다. 옛 애인 아무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은 타인의 이름과 기억을 빌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같은 목소리로 전화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였다. 옛 애인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은 모텔 근처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제3자가 있었다고 했다. 아이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다. 방 호수까지 찍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은 필요 없다고 했다. 원하는 건 따로 있다고 했다. 피해자는 그 순간을 기록해서 이렇게 진술했다. 불응하면 사진이 집으로 보내질 것 같았다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 같았다고. 협박의 구조는 교묘했다. 피고인은 한 사람이었지만 피해자에게는 두 사람으로 보였다. 옛 애인과 그 옛 애인에게 접근한 낯선 사진사. 피고인은 두 역할을 오가며 피해자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마치 자신도 피해자를 걱정하는 편인 것처럼. 그러면서 덧붙였다. 그 사람 부하가 10명쯤 된다. 여럿에게 당하는 것보다 한 명에게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 그 사람 성질을 건드리지 마라. 나는 어차피 이민 갈 사람이다. 여기 남아있는 너는 계속 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피해자는 그 사진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얼굴도 이름도 실체도. 아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면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사진사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한 직후 오전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3살짜리 막내만이 집에 남아있던 시간이었다. 그런 아침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이에게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었다. 새벽에도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부하면 사진사를 직접 집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아침에도 새벽에도 아이가 옆에 있는 그 공간에도. 2005년 11월 시어머니와 남편이 1년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기록은 이 사실을 담담하게 적어두고 있다. 그것이 전부다. 재판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적어도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으며 물리적으로 맞선 흔적도 없었다. 간음이 이루어진 공간에서 피고인이 손을 쓴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강제추행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수십 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해온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협박 내용은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것이었다. 폭로. 말이다. 주먹도 흉기도 물리적 위협의 외형도 없었다. 변호인은 그것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외포시키는 정도에는 이를 수 있어도 항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적힌 원심의 논리는 간결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간음과 추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도 존재했다. 그리고 협박의 내용은 성관계 폭로 위협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은 유사한 맥락의 선례 2건을 함께 인용했다. 1998년과 2002년의 대법원 판결이었다. 혼인 외 성관계 폭로 협박이 문제된 사건들로 두 사건 모두 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구성이었다. 검사는 달리 보았다. 협박을 협박 그 자체만으로 떼어내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검사 측 논리의 출발점이었다. 협박의 내용, 경위,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 협박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작용한 심리적 압박의 총량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검사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말로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아침 시간대를 골라 3살짜리 아이만 있는 집 안으로 수차례 들어왔다. 피해자 아들에게 직접 전화해 아버지의 번호를 물었다. 새벽에도 집 전화를 울렸다. 불응하면 사진사를 집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주한 공포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 사진사가 폭력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는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상대의 정체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얼굴도 이름도 어디에 있는지도. 그런 상대가 원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었다. 검사는 원심이 인용한 선례 2건도 문제 삼았다. 표면적인 협박 내용만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작용한 압박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와 이후의 정황 이 모든 면에서 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같은 문구의 판례라도 적용 대상이 다른 사안에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은 법리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재판의 구도가 선명해진다. 원심은 협박의 내용을 보았다. 말로 한 위협이었고 현장에서의 직접 강제는 없었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검사는 협박의 효과를 보았다. 말이었지만 그 말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저항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같은 기록을, 같은 사실을 보면서 도달한 결론이 달랐다.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였다. 협박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또는 협박의 전체적 맥락을 종합할 때 그 정도는 이미 요건을 넘어서 있었다. 의심은 양쪽 모두에 있었다. 그러나 확신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야 했다. 대법원이 그 선택 앞에 섰다. 대법원은 먼저 기준 자체를 다시 세웠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그보다 한 단계 낮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이 기준 자체는 원심도 알고 있었다. 바꾼 것이 아니었다. 대법원이 바꾼 것은 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재판부의 시선은 이 문장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선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모든 사정. 판결문에 박힌 이 두 글자가 이 사건의 분기점이었다. 원심은 협박의 내용을 떼어보았다. 성관계 폭로 위협. 말로 가해진 것. 현장에서의 직접 강제 없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 논리 구조 자체는 흠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구조 안에서 빠진 것을 찾아냈다.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 이 한 문장은 원심의 판단이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다시 짚었다. 첫째, 협박의 내용이 단층적이지 않았다. 성관계 폭로 위협만이 아니었다. 그 사진사에게는 부하가 10명이 있다고 했다. 성질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옛 애인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은 자신은 이민을 갈 사람이지만 여기 남아있는 피해자는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폭로 위협이 아니라 신체적 위해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재판부는 이 지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둘째, 협박은 말로 끝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모두 등교한 직후 3살짜리 막내만이 집에 남아있는 시간을 골랐다. 그 아침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피해자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번호를 물었다. 새벽에도 집 전화를 울렸다.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 속 가장 취약한 시간과 공간으로 파고들었다.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의 실제성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셋째, 피해자가 처한 구조 자체가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사진사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얼굴도 이름도 어디에 있는지도. 상대의 실체를 모른다는 것은 위협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폭로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다. 반면 피해자가 잃을 것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었다. 남편, 시댁, 새 아이, 지금의 삶 전부. 그 비대칭이 피해자를 올가매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도 판단 안에 끌어들였다. 혼인한 여성에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가 미치는 파장은 단순한 명예손상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기반의 상실,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적 불이익까지. 폭로의 상대와 방법에 따라 인터넷 공개, 자녀의 학교에 대한 공개 그 심리적 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협박의 내용 자체가 품고 있는 파괴력이 이 정도라면 단순히 말로 한 위협으로 가볍게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원심이 인용한 선례 2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표면적인 유형은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협박의 전체적인 내용과 정도,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과 관계, 간음 당시와 이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미친 압박의 실질적 내용 이 모든 면에서 이 사건은 그 선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같은 유형의 판례라도 사안이 다르면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없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례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명시적으로 적었다. 가능성은 많았지만 법이 허용한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 사건의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불쾌하게 하거나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섰다.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 협박에 의해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를 끊지 못했다.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삼았더라도 그 협박의 정도가 요건에 이르렀다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 대법원의 결론은 이러했다. 피고인의 협박은 적어도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된다. 이 판결이 세운 것은 하나의 기준이었다. 협박의 정도는 협박의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것이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심리적 압박의 총량을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의 시선은 언제나 피해자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말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이 판결은 법의 언어로 다시 쓴 것이었다. 이 판결이 남긴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왔다. 손이 닿아야, 몸이 눌려야, 흔적이 남아야 그래야 비로소 강제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판결은 말했다.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인질로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포위라고. 법은 그 포위를 이제 다르게 읽기 시작했다. 폭로되지 않은 협박도, 현장에 없던 폭력도, 기록에 남지 않은 공포도 그것이 실제로 한 사람을 올감했다면 법의 언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남은 질문은 법정 밖에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침묵을 볼 때 그것이 동의인지 포위인지를 얼마나 자주 물어보는가.